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그럼 그건 자식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지금 이 말에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 기분을 좋게 해드리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그 꼴을 당하고 있는지 그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62세입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아들 집 현관 앞에서 며느리가 남편한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또 오셨어. 또 그 단어 하나. 평생 그 집 아들 키우느라 내 허리 다 망가뜨린 내가 며느리한테 또가 된 겁니다. 그날 집에 오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도 안 났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6개월을 파고들었습니다. 심리학 논문, 관계 연구, 노년 심리 자료들. 그 끝에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심리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패턴을 여러분 앞에 전부 꺼내놓겠습니다. 자식이 절대 함부로 못하는 어머니들에게는 딱 5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불편할수록 여러분한테 필요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희생의 언어를 끊었다. 여러분, 평생 이런 말 들으셨죠? 부모는 희생해야 한다. 자식한테는 다 줘야 한다. 참아야 어른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말을 관계의 전략으로 오해한 것이 문제입니다. 희생은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고 당연함이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이용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제 친구 순영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순영이는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소파에 앉으면 자기는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전을 부쳤습니다. 생선을 먹어도 맛있는 살은 자식들 앞에, 본인은 대가리만 집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제일 좋은 방 내주고 본인은 거실 바닥에서 잤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식들이 어머니, 이리 앉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순영이는 괜찮아, 엄마는 이게 편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자 자식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명절에 순영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나 오늘은 좀 누울게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당연히 어머님이 음식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순영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연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순영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영아, 그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 강화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표준이 됩니다. 순영이가 수십 번 바닥에 앉고 수십 번 대가리만 먹고 수십 번 거실에서 잔 행동 하나하나가 자식들 뇌에 이렇게 각인된 겁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대해도 된다. 이것이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한 투사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내가 나를 언제나 희생해도 되는 존재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대합니다. 이건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200년 전에 이미 이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스스로를 경멸하는 자는 남도 반드시 그를 경멸한다. 착하게 살면 존중받는다는 말, 이제 버리십시오.
착하기만 한 사람은 존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합니다. 자식이 함부로 못하는 어머니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반찬을 자기 앞에 두었고 나는 괜찮아 대신 나는 이게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달랐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수십 년에 걸쳐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입을 닫는 법을 알았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식 만나면 말 많이 하십니까? 내 고생담, 내 건강 이야기, 옛날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말들 자식들 앞에서 하십니까? 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거부터 끊으십시오. 왜냐고요? 여러분이 말을 길게 할수록 자식들 머릿속에는 이 딱지가 붙습니다. 또 시작이네. 이건 자식들이 버릇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소련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니크는 1927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완성된 정보보다 미완성된 정보에 훨씬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이가르니크 효과입니다. 드라마가 왜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 끝납니까? 그래야 다음 회를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보여줘 버리면 아무도 다음 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전부 털어놓으면 상대방은 더 이상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버렸으니까요. 반대로 말이 적고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사람들은 계속 다가옵니다. 제가 다니는 문화센터에 70대 어머니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수업 시간마다 본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식들이 요즘 얼마나 소홀한지.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어머 그러셨어요 라고 반응하다가 지금은 그분이 말을 시작하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또 한 분은 다릅니다. 물어봐야 대답하시는데 그것도 짧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고요? 평소에 말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분이 입을 여는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은 적게 하라. 군자의 위험은 입을 닫는 데서 시작된다. 왜 우리는 말이 많아질까요? 저는 압니다. 외로우니까요. 오랜만에 자식을 만나면 쌓인 게 많으니까요.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말로 채우려 할수록 자식들은 더 멀어집니다. 자식이 함부로 못하는 어머니들은 이 역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3대7 법칙을 지키십시오. 자식이나 손주를 만나면 내가 30%, 상대가 70%를 말하게 하십시오. 내가 할 말이 10가지면 3가지만 하십시오. 나머지 7가지는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조언은 2번 부탁받을 때만 하십시오. 한 번 물어보는 건 그냥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2번 물어보면 진짜 듣고 싶은 겁니다. 그때 짧고 단호하게 한마디 하십시오. 그 한마디의 무게가 1시간의 잔소리보다 100배 무겁습니다. 3번째,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았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들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자식한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엄마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 엄마가 뭘 안다고. 이 말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까? 보호해 주려는 말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건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상대방의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무력화시켜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지배 행위입니다. 낯선 사람한테 당하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당하면 내가 정말 모르는 건가라고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제가 아는 65세 여성분, 미자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한다며 2번에 걸쳐 3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처음엔 금방 갚을 게 엄마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돈 이야기는 없고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미자 씨가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됐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엄마는 자식한테도 그걸 따져? 그럼 나한테 준 게 돈이야, 사랑이야? 미자 씨는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아들이고 돌려달라고 말한 사람이 미자 씨입니다. 그런데 사과한 사람도 미자 씨입니다. 돈을 따지는 게 나쁜 엄마라는 프레임을 아들이 씌운 겁니다. 그 프레임에 미자 씨가 걸려든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남을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나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끌려갑니다. 자식이 함부로 못하는 어머니들은 이 순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심리치료사 헨리 클라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상대방도 망친다. 경계선 없이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계속 줘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뇌는 여기선 계속 요구해도 된다고 학습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딱 3문장이면 됩니다. 이번엔 내가 어렵겠구나. 지금 내 여력이 없어. 그건 엄마가 해줄 수 없어.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길수록 빈틈이 생깁니다. 빈틈이 생기면 설득당합니다. 짧고 단호하게.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래라고 하는 사람은 어차피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단호하게 안 된다를 들어본 사람은 다음번엔 신중해집니다. 미자 씨는 그 이후 아들한테 딱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었어.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줘. 그게 엄마 부탁이야. 담담하게, 짧게, 한 번만. 한 달 후 아들한테서 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씩 갚을게. 경계선 하나가 관계를 바꾼 겁니다. 4번째, 자기 비하 발언을 입에서 지웠다. 여러분, 지금 이 말들 중에 평소에 하시는 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즘 것들은 내가 따라가기 힘들어. 어차피 내가 뭘 해도 늙으면 다 그렇지. 있습니까? 있으시면 지금 여러분은 매일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자기 낙인입니다. 내가 나한테 쓸모없음 딱지를 붙이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낙인 효과 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한테 붙인 딱지가 진짜 현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1968년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은 충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교사에게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을 이 아이들은 지능이 높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줬습니다.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 학생들의 성적이 실제로 유의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기대가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몰라.
나는 안 돼. 이 말을 매일 하면 뇌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문화센터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 분은 수업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나이에 배워봤자 어디다 쓰겠어.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거 완전히 익힐 거예요. 집에서도 연습했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어머니는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강사가 이분은 진짜 실력이 느셨다고 했습니다.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말의 차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나는 유배된 죄인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 자기 정의 하나로 18년의 유배 기간에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꾸십시오. 나는 늙어서 대신 나는 경험이 많아서 나는 몰라서 대신 나는 배우는 중이야. 어차피 소용없겠지 대신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게 심리학입니다. 말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관계를 만듭니다. 자식이 함부로 못하는 어머니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말을 입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자식 없이도 충만한 자기 세계가 있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직격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자식과 무관하게 충만한 시간이 있습니까? 아들이 연락을 안 해도, 며느리가 차갑게 대해도, 손주가 안 와도 오늘 하루가 좋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없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식한테 모든 걸 기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식을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질식당한 자식은 도망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매달립니다. 그러면 자식은 더 도망갑니다. 이 악순환 아십니까?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가 정의한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내적 확신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하루가 좋고 안 하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식을 붙잡으려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자식을 지치게 만듭니다. 역설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덜 필요로 할수록 자식이 더 다가옵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응성 이론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서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자신 없이도 잘 사는 사람한테 오히려 끌립니다. 68세에 혼자 사는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고 자식 둘은 멀리 삽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다들 걱정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사냐고요? 그분이 65세에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기, 그 다음엔 수필. 3년 후에 동네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네 하면서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뭔가에 빠져서 빛나고 있을 때 자식들이 오히려 나를 찾아왔어요. 내가 자식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했는데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 기간 동안 혼자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관직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이 혼자였던 시간에 홀로 서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오늘 당장 딱 하나만 정하십시오. 자식과 무관하게 나 혼자 빠져들 수 있는 것 하나. 글쓰기든 악기든 텃밭이든 그림이든 그것을 시작하십시오. 그 몰입이 자기 효능감을 만들고 자기 효능감이 여러분을 바꾸고 바뀐 여러분이 자식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마무리 불쌍한 어른 말고
무서운 어른이 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힘내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너무 가볍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식한테 무시당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나쁜 자식을 뒀기 때문이 아닙니다. 못나서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심리의 규칙을 모른 채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 규칙은 5줄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남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말을 아껴야 무게가 생깁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내 언어가 내 현실을 만듭니다. 내가 충만해야 남이 나한테 옵니다. 이 5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밥상에서 좋은 반찬을 내 앞에 두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수십 년의 패턴을 깨는 첫걸음입니다. 불쌍한 어른이 되지 마십시오. 동정받는 어른이 되지 마십시오. 무서운 어른이 되십시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른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허리를 펴십시오. 입을 닫으십시오.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당신이 주인공인 인생을 사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